미국의 대학교안 강의실,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 최근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최근에는 다케시마 홍보 영상을 일본 땅이라고 대놓고 쓰고 있어 한국 사람들의 큰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일본 유학생과 한국 유학생이 대화를 하던 도중 일본 학생이 찍소리도 못하게 한국 유학생이 조목조목 근거를 따져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강의실 안 학생과 교수 모두 한국 학생의 말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이미 윌슨입니다. 제 부모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 복원 전문가로 특히 아버지는 대형 박물관의 수석 복원가이시고 어머니는 루브르 박물관의 자문위원으로 계시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각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접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버지의 서재예요. 벽면 가득 진열된 수많은 일본 문학 작품들 사이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을 밤새워 읽으며 일본 특유의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문학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방과 후면 어김없이 일본 만화를 보러 서점으로 달려갔고 주말이면 일본 영화를 찾아 시내 곳곳에 독립영화관을 누볐죠. 그 당시 제게 한국이란 그저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었어요. 아버지의 서재에도 한국 관련 서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복원 작업을 하실 때도 한국 문화재를 다루시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김치와 태권도 정도였죠. 게다가 일본 문화 동아리 친구들은 한국이 일본 문화를 많이 차용했다며 은근히 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어요. 저는 그때 그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은 제게 그저 일본 문화의 아류처럼 여겨졌달까요? 특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저 일본의 아이돌 문화를 모방한 것이라 치부했어요.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와 깊이 있는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세라가 처음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저 흘려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하버드에 입학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교류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동아리방에 모여 다도를 배우고 일본 전통 놀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가 찾아왔어요. 3학년 1학기 타케다 교수의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강의 주제는 동해와 독도 문제였는데 교수가 보여준 자료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던 찰나 강의실 뒤쪽에서 한 남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남학생의 등장 전 제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세라의 한국 교환학생 경험담이었어요. 타케다 교수의 수업이 있기 2달 전의 일이었죠. 그러던 중 기숙사 룸메이트로 만난 세라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녀는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다녀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더군요. 세라는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후 매일 밤 한국 이야기로 제 귀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친구의 유학 경험담이려니 했지만 세라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실 세라도 한국에 가기 전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당시에도 그녀의 첫 선택지는 일본이었죠. 하지만 정원 초과로 탈락하는 바람에 차선책으로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세라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에이미,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일본만큼 재미있을까? 하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세라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모두가 일본을 더 선호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출국 전날에도 세라는 불안해했어요. 뉴스에서 본 북한 관련 소식 때문에 한국이 위험하지는 않을지, 영어가 잘 통할지, 한국 음식이 너무 맵지는 않을지 등등 걱정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녀가 5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세라의 이야기는 밤새 이어졌죠.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이었어.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 그것도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혹시나 도움이 필요할까? 먼저 다가와서 물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세라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마치 미술관 같은 청결함을 자랑했고, 버스는 GPS로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준다고 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기사님이 정류장 사이에서도 하차를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한국인들의 친절은 세라의 일상적인 에피소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해요. 심지어 다음날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자신을 기억하고 특별한 반찬을 더 내어주셨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더라고. 지하철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헤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식당에서도 외국인이 메뉴 고르기를 어려워하면 영어로 된 메뉴판을 찾아서 가져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세라의 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고정관념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일본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이 남아 있었죠. 그러다 그날 타케다 교수의 수업에서 그 조용한 한국 유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타케다 교수의 동아시아 역사 수업은 늘 평화로웠어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했고 학생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교수는 이번 강의 주제로 동해와 독도 문제를 다룬다고 했어요. 스크린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띄워졌는데 거기에는 시 오브 저펜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교수는 이 명칭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공신력 있는 표기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유일한 명칭이라고 강조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독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교수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말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접해온 일본 서적들과 일본 문화, 동아리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교수는 일본 정부가 제작한 영상 자료를 틀었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일본 문헌들과 지도가 차례로 등장했고 저는 열심히 필기하며 이 자료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감탄하고 있었죠.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자료인 만큼 더할 나위 없이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놀라웠어요. 강의실 뒤에서 들려온 그 차분한 목소리가 제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강의실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흘깃거렸죠. 저는 그때까지도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때였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아시아계 학생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셔츠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학생의 표정은 무척이나 차분해 보였죠. 키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에서 묘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는데 화면에는 이미 여러 개의 탭이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치 이날의 강의 내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온 것 같았죠. 책상 위에는 몇 권의 두꺼운 책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영어로 된 국제법 관련 서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타케다 교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진지해 보였달까요?
그의 왼손은 노트북 키보드 위에 가볍게 올려져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책상 위에 자료들을 정돈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처럼 그의 모든 동작에는 절제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타케다 교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네, 준호 학생. 무슨 질문인가요?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보여주신 자료들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선명했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휙휙 넘기더니 국제법 서적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시마네 현고시는 1905년에 발표된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00년의 대한제국은 이미 독도에 대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17세기 일본 고문서라고 언급하신 은주시청 앞기의 원문을 보면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로 연결하겠다고 했고 타케다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화면에는 고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일본에서 발행된 고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고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었죠. 심지어 준호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원문까지 보여주었는데 이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선언한 문서였어요. 타케다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준호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원문을 분석하며 독도가 일본의 포기 영토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을 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더 놀라웠던 건 준호가 인용한 자료들 중 상당수가 일본 학자들의 연구였다는 점이에요. 도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들의 논문, 일본 국제법 학자들의 저서 등을 하나하나 제시하며 일본 내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학술적 흐름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그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이토록 불완전했다니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는지 준호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작은 탄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타케다 교수는 몇 번이고 준호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준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반박은 감정적이지 않았고 오직 사료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라는 존재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상하게도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준호가 자주 찾는다는 동아시아 역사 자료실에서 우연히 마주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네요. 일본 문화교류회의 회장인 카즈토였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을 신경 쓰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카즈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죠.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베끼기만 했다는 말을 늘어놓더군요. 이어서 그는 다도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내는 달랐죠. 일본의 다도 문화가 한국의 차 문화보다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다도가 진행되는 내내 카즈토는 일본 문화의 장점만을 부각시켰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며 은근히 비하하는 말을 던지기도 했죠. 그의 말에 새라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예의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불편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카즈토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일본 정부 장학금을 받는 우수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준호가 보여준 자료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근거 없는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카즈토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동아리 모임에서는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이 늘어났고 한국 유학생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카즈토의 그런 태도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준호는 흔쾌히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만나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가져오는 자료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죠. 일제강점기 당시의 실제 문서들, 독립운동가들의 기록, 세계 각국의 신문 보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3.1운동에 대해 배웠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화적인 시위에 총부리를 겨눴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폭력을 지켰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와닿았죠. 준호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제가 일본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였고 일본 문화교류회에서도 결코 언급되지 않았던 역사였죠. 강제징용의 실상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자발적 징용이라는 설명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일 관계사를 배우면서 놀라웠던 것은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 도자기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죠. 오히려 일본 고유의 전통 기술이라고만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조선의 기술이었다는 게 새삼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거북선과 판옥선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거둔 승리는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해전의 역사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언급되더라도 매우 축소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준호는 한국의 과학기술도 보여주었어요. 세계 최초의 천문대인 첨성대,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 그리고 최초의 금속 활자 등 한국의 발명품들은 그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세라도 함께했어요. 그녀는 한국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며 연신 감탄했죠. 매주 화요일 밤은 어느새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참을성 있게 제 질문 하나하나에 답해 주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어요. 그의 설명은 늘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임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카즈토는 도서관에서 우리를 마주칠 때마다 짓궂은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카즈토의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듣게 된 카즈토와 타케다 교수의 대화였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심상치 않았어요. 카즈토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성적은 장학금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타케다 교수의 부정한 추천으로 받게 된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타케다 교수가 강의 중 사용했던 자료들은 일본 정부가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편한 진실은 교묘하게 숨긴 자료라는 게 드러났죠. 이 사실은 곧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학과 조교가 우연히 타케다 교수의 이메일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특정 해석만을 강조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죠. 카즈토의 위선적인 모습도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국 문화를 폄하하면서도 뒤에서는 한국 기업의 인턴십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K-팝 오디션을 몰래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카즈토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어요. 일본 문화교류회 회원들조차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가 펼쳐온 주장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타케다 교수의 강의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업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죠. 준호가 제시했던 반론들이 이제는 다른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다가오는 동아시아 역사 세미나에서 몰아칠 예정이었죠. 드디어 동아시아 역사 세미나 당일이 찾아왔어요. 대형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앞자리에는 여러 학과의 교수진들이 자리했습니다. 카즈토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일본 문화의 우수성과 그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죠. 그의 발표는 처음부터 문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일본 문화의 아류로 폄하하고 심지어 한글까지도 일본 가나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청중석에 앉아있던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준호가 차분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꺼내든 것은 놀랍게도 일본 학자들의 연구 논문이었죠. 도쿄대학교와 교토대학교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쓴 논문이었는데 카즈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와세다 대학의 나카무라 교수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하며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교토대학의 야마모토 교수는 한국의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즈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준호의 지적은 계속되었죠.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연구자료, 도쿄예술대학의 논문들이 차례로 제시되었고 카즈토의 주장은 하나둘씩 무너져갔습니다. 특히 결정타는 카즈토가 인용한 논문이 원문이었어요. 준호는 카즈토가 원문의 맥락을 완전히 왜곡했다는 것을 증명했고 심지어 일부 내용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죠. 청중석의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카즈토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의 발표는 이제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심지어 일본 유학생들조차 준호의 논리적인 반박에 감탄을 표했죠. 카즈토는 자신의 발표 자료를 서둘러 챙겨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이후 그의 모습은 학교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폄하하던 그의 오만한 태도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이것은 제게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준호가 보여준 학문적 성실성과 논리적 사고는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죠. 세미나 이후 제 삶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약탈된 문화재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대형 박물관의 수석 보건가이신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죠. 한국의 문화재 반환과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놀라시는 듯 했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도 한국에서 반출된 문화재들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문화재 반환 논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준호와 함께 세계 각국에 흩어진 한국 문화재의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만 해도 수많은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는 약탈된 것들이 상당수라는 점도 확인했죠. 세라는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문화재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었고 이는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로 했죠. 특히 한국과 일본의 문화재 문제를 다루고 싶었기에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제 계획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어요. 한국의 대학원 과정도 소개해 주었고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주선해 주었죠. 그의 도움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걸어갈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타케다 교수의 수업에서 처음 마주한 그 불편한 진실이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문화재 반환 문제는 복잡한 국제 관계가 얽혀 있었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해요. 진실을 마주하는 데는 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졸업을 앞둔 지금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일본 문화만을 동경하던 제가 이제는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제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어요. 세라와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문화재 복원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한 여정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과학실 견학도 예약했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기다리고 있죠. 준호는 여전히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한국의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문화재 보존과학을 전공하겠다는 제 결정을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있어요. 타케다 교수의 수업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독도 문제를 다룰 때도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군요. 카즈토가 떠난 일본 문화교류회도 이제는 한국문화교류회와 공동 행사를 여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문화재 반환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세요. 아버지는 대형 박물관의 동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루브르 박물관의 아시아 문화재 담당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문화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한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도요. 다음 주면 한국으로 떠나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복원한 문화재가 한국의 박물관에 전시되는 날이 오길 바라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해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날의 용기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문득 창밖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이 광경을 보며 일본의 벚꽃을 떠올렸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의 진해 군항제도 제주의 왕벚꽃도 함께 떠오르니까요. 더 이상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문화재 보존과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결심은 섰어요. 세라는 먼저 한국으로 떠났고 준호는 졸업 후 한국의 문화재청으로 취직이 결정됐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타케다 교수의 수업을 통해 시작된 이 모든 변화가 이제는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